사부인, 우리 며느리가 특별히 정성 들여 만들었대요. 사부인께서 먼저 맛보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손에서 오뎅 국물 그릇을 가로채어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 마시지 마. 며느리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죠. 안사돈은 의심 없이 그 국물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 손으로 친정 엄마를 죽일 뻔했다는 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이수정은 올해로 65이었습니다. 이수정은 2주 전 가벼운 담낭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큰 수술이 아니니 일주일이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65의 몸은 의사의 말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움직일 때마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이수정은 대부분의 시간을 안방 침대에 누워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지혜는 겉으로는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척했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이불을 정리하고 물을 따라주고 약을 챙겨주었죠. 하지만 이수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이 빨리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행동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느리가 이불을 정리할 때 베개를 툭툭 두드리는 손길은 지나치게 거칠었고, 물을 따라줄 때는 컵을 침대 협탁에 툭 내려놓았으며 약을 건넬 때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38,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여자였어요. 처음 아들이 데려왔을 때만 해도 이수정은 똑똑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지혜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작은 간섭도 참지 못하고 시댁 행사에는 늘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집착이 노골적이었어요.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더했습니다. 이수정이 아들 부부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자신의 땅을 팔았는데 며느리는 그 돈을 당연히 자기들 몫이라고 여기며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죠. 아들 민주는 40이나 됐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아내의 편만 들었습니다. 아내 바보였던 거죠. 민주는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어머니를 탓했어요. 이수정은 아들의 그런 태도에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저 혼자 삼키고 또 삼켰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오며 갈고 닦은 인내심으로 버텨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수술 후 요양기간 동안 이수정은 며느리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불만이나 짜증을 넘어선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이수정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커튼을 젖히며 말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수정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쟁반에 담긴 미음과 반찬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쟁반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고맙구나. 이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대답 없이 고개만 까닥했죠. 그리고는 방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엔 제가 특별히 오뎅 국물 끓여드릴게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수정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오뎅 국물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며느리는 한 번도 시엄마를 위해 음식을 해본 적 없는 애였는데 너무나 이상했죠. 이수정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수정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죠. 오후가 되자 아들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민준은 어머니 방에 들어와 인사를 했지만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수정은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에게 먼저 달려가곤 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방에서 무언가 끓는 냄새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어요. 고소한 오뎅 냄새였죠. 이수정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피곤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별히 오뎅 국물 끓여드릴게요라는 그 말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발소리였어요. 이수정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잠든 척했죠.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수정은 눈을 감은 채 며느리의 움직임을 소리로 감지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 가까이 다가와 이수정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잠드셨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하며 계속 잠든 척했어요. 며느리가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주방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이수정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살짝 눈을 떴습니다.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주방이 보였죠. 이수정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죠. 문틈으로 주방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주방과 복도 사이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며느리는 손에 든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약병이었죠. 라벨이 없는 투명한 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약병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수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병이라니 대체 무슨 약이길래 저렇게 몰래 준비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냄비 뚜껑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자로 무언가를 뜨는 소리가 이어졌죠. 며느리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 손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오뎅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식탁 위에 약병을 집어들었어요. 며느리는 그릇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약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수정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약병을 기울여 국물 그릇 위에서 흔들었죠. 투명한 액체가 국물 속으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까지 떨어뜨린 며느리는 약병 뚜껑을 재빨리 닫았어요. 그리고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약이 잘 섞이도록 했죠. 이수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수정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그 냉철함이 발동했죠. 며느리가 국물 그릇을 들고 이수정의 방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수정은 재빨리 침대로 돌아가 누웠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며 잠든 척했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침대 곁 테이블에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이수정을 흔들며 말했죠. 어머님, 일어나세요. 국물 식기 전에 드세요.
이수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수정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이수정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지혜야. 그런데 오늘따라 속이 좀 불편하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며느리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소가 굳어지더니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며느리가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국물은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드세요. 아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나중에 먹을게. 이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이수정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죠. 며느리가 그릇을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그럼 나중에 데워드릴게요. 며느리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화풀이로 뭔가를 집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이수정은 침대에 앉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방금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죠. 며느리가 국물에 약을 타는 모습,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그리고 자신이 국물을 거부하자 드러난 짜증과 분노까지요. 이수정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렬한 무언가였죠. 이수정은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목격했지만 가족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수정은 침대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죠. 며느리가 사용한 약병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이수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자신이 목격당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거예요. 이수정은 대기업 임원으로 살아오며 어떻게 적을 무너뜨리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경험과 능력을 며느리를 향해 돌리기로 결심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수정은 잠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의 악행을 폭로하고 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방법을 말이죠. 이수정의 입가에 차갑고도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건드린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악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정은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껴 들어왔지만 그 빛은 이수정의 마음을 전혀 따뜻하게 하지 못했어요. 어젯밤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죠. 며느리가 투명한 액체를 국물에 떨어뜨리던 그 순간,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수정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며느리가 사용했을 법한 약물에 대해 조사했죠. 무색무취의 독극물,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약물, 그리고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성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수정의 손가락은 밤새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떨리지 않았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살아온 여자의 냉철함이 두려움을 완전히 눌러버렸던 겁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이불 속에 숨기고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죠. 발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침대 곁까지 다가온 며느리가 쟁반을 협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서 아침 드세요. 이수정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미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수정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구나. 오늘은 좀 나은 것 같네. 며느리는 대답 없이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햇빛에 이수정이 눈을 찌푸렸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방을 나갔어요. 문을 닫을 때도 평소보다 훨씬 세게 닫았습니다. 이수정은 쟁반 위에 아침 식사를 내려다봤어요. 미음과 반찬이 담겨 있었죠. 혹시 이 음식에도 무언가 탔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독을 탄 건 어제 저녁 오뎅 국물이었을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그 국물로 한 방에 끝내려고 했을 테니까요. 이수정은 조심스럽게 미음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 전에 혀로 맛을 음미했지만 이상한 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수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수술 부위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됐죠. 창밖으로 며느리가 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손을 휘저으며 뭔가 화난 듯 말하는 모습이었죠. 이수정의 머릿속에 지난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이수정이 수술을 받기 전이었죠. 이수정은 건강했고 집안일도 직접 챙기며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수정은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들 옆에는 며느리 지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경기도 땅을 팔면 어떨까 해서요. 이수정은 그 땅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산 땅이었고 남편이 죽은 후 이수정 혼자 오랜 세월 지켜온 재산이었죠. 이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 되는 일이라면 팔지. 하지만 민준아, 그 돈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어머니한테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중요한 결정은 상의해야 한다. 그때 며느리 지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시어머니를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정은 아들을 믿었고 며느리의 무례함도 젊은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땅은 3개월 만에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급하게 팔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이수정은 아들에게 돈을 넘겨줬어요. 8억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고 지켜온 재산이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대신 먼저 자기 명의로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샀어요. 투자 목적이라고 했지만 이수정은 그게 사업 자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며느리의 개인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수정이 아들에게 물었을 때 민주는 이렇게 대답했죠. 어머니, 그건 그냥 지혜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안전하게 부동산에 투자해 둔 거예요. 이수정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고 싶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았죠. 몇 달이 지났고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아들 부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이수정이 참다 못해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민준아, 사업은 언제 시작하는 거니? 아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 돈은 이미 저희 돈이에요. 어머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수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받았을 뿐이라는 태도였죠. 이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그 돈을 너희 사업을 위해 준 거야. 네가 명품 가방 사라고 준 게 아니라고.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어머님은 왜 자꾸 저희 일에 간섭하세요? 돈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이수정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고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길 바랐죠.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 대신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민준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혜 말이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이수정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이수정은 30년 넘게 회사에서 수많은 배신을 목격했지만 친아들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죠. 며느리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팔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수정은 거실에 혼자 남겨져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정은 처음으로 아들 부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회상에서 깨어난 이수정은 창가에 서서 마당의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수정은 그때의 배신감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며느리가 국물에 독을 타는 걸 목격한 순간 그 배신감은 복수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이수정은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웠어요. 겉으로는 나약한 환자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어야 했죠. 그래야 며느리가 다시 시도할 테고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아들 민준이 퇴근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 방에 들어와 간단히 인사만 하고 나갔어요. 이수정은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수정은 침대에 누운 채 귀를 기울였죠. 주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왔어요. 당신 어머니, 어제 제가 정성껏 끓인 국물도 안 드셨어. 소화가 안 된다면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수술한 지 벌써 2주나 됐어. 이제 좀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정은 며느리가 얼마나 초조해 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빨리 그 국물을 마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수정은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날짜, 시간, 며느리가 한 행동과 말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수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는 분명 다시 시도할 겁니다. 더 교묘하게, 더 확실하게 말이죠. 그때를 위해 이수정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기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증거를 들이밀 계획이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이수정의 방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죠. 며느리는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자기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수정은 며느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초조함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건 결국 며느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수정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점 줄이고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수술 부위의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고 기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여전히 힘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힘겹게 일어나는 척했고 복도를 걸을 때도 벽을 짚으며 비틀거리는 신용을 했어요. 며느리 지혜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눈빛 깊은 곳에는 조급함이 감춰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빨리 회복되는 것도 너무 오래 병석에 누워 있는 것도 원치 않았죠. 그저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이수정의 방에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제까지 없던 묘한 흥분이 어려 있었죠. 며느리가 커튼을 젖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이수정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며느리 엄마 최윤희가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수정은 윤희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위에게도 잘해주려고 애쓰는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이수정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부인께서 오신다니 반갑구나.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는 방을 나갔죠. 이수정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자기 어머니를 집으로 부른 걸까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수술 후 요양 중인 이 시기에 말이에요. 오전 내내 며느리는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거실을 정리하고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이수정은 자기 방 침대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 앞에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하고 말이죠. 정오가 가까워지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머님 방에 계세요. 들어가서 인사드려요. 곧이어 복도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수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을 바라봤죠. 문이 열리며 며느리 엄마 윤희가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63의 나이답지 않게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이수정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 수술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편찮으시죠? 제가 늦게 찾아뵈었네요. 이수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부인.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윤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며느리 지혜는 어머니 옆에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죠.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세 사람은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이수정의 건강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물어봤고 이수정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잠시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따뜻하게 국물 드실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끓였는데. 이수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괜찮다. 사부인께만 드려. 며느리는 방을 나갔습니다. 이수정은 며느리가 나간 후 윤희와 단둘이 남았어요. 윤희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수정을 바라봤죠.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지혜가 철이 없어서 혹시 실례한 적은 없었나요? 제가 딸한테 잘하라고 늘 말하는데. 이수정은 윤희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착한 사람은 자기 딸이 어떤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지혜가 잘해주고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쟁반 위에는 오뎅 국물 2개가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이수정의 눈이 그 국물에 고정됐습니다. 사흘 전 며느리가 독을 탄 바로 그 오뎅 국물이었죠. 이수정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쟁반을 협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꼭 드셔야 해요. 저번에 안 드셔서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며느리가 국물 그릇을 들어 이수정에게 건넸습니다. 이수정은 그 그릇을 받으려다 멈췄어요.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정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이 섬광처럼 정리됐어요. 며느리가 자기 어머니를 집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죠. 이수정의 입가에 차갑고도 날카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수정이 며느리의 손에서 국물 그릇을 받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정이 윤희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거든요. 사부인,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국물이래요. 사부인께서 먼저 드셔보세요. 이수정은 며느리의 손에서 가져온 국물 그릇을 윤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윤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윤희가 사양하듯 말했죠. 아니에요, 사돈 어른. 사돈 어른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수정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수정은 윤희의 손을 잡고 그릇을 쥐어줬어요. 이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가 특별히 끓인 국물인데 사부인께서 먼저 드셔보셔야죠. 맛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희가 국물 그릇을 받아들고 말았거든요. 윤희가 딸을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 딸이 만든 거 한번 먹어볼까? 며느리가 국물 그릇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수정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말이죠. 윤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국물 그릇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어요. 며느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죠.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희가 국물을 삼키고 나서 말했어요. 맛있네. 지혜야, 네가 이렇게 요리를 잘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수정은 그런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수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부인, 입맛에 맞으시나 봐요. 며느리 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마셔. 배부르잖아. 하지만 윤희는 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국물을 끝까지 다 마셨죠. 그릇을 다 비운 윤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 지혜야, 너 요리 실력이 늘었구나.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벽에 기대선 채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며느리의 손이 벽을 극적이듯 움직이고 있었고 눈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죠. 이수정은 침대에 앉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수정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쾌감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탄 독이 며느리의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윤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수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며느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윤희의 얼굴색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윤희가 이마에 손을 가져가며 말했죠. 어머, 갑자기 어지럽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윤희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배가 아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며느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하며 외쳤죠. 엄마, 괜찮아? 엄마. 윤희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윤희의 몸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소리를 냈죠. 이수정은 침대에 앉은 채 그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수정의 눈빛에는 동정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죠. 며느리가 이수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머니를 걱정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들킨 것에 대한 공포의 눈물이었죠. 복도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준이 집에 돌아온 거였어요. 아들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느긋한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복도를 지나 어머니 방 앞에 이르렀을 때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죠. 장모님 윤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아내 지혜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울고 있었으며 시어머니 이수정은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담담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장모님에게 달려갔어요.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윤희는 대답 대신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민주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차를 요청하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다급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준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지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지혜는 울먹이며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을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민주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때 민준의 시선이 침대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수정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오히려 너무 침착했죠. 자신의 사돈이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최근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 어머니가 아내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 그리고 지난번 땅 문제로 생긴 앙금까지 떠올랐죠. 민주는 어머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방으로 들어와 윤희를 들것에 옮겼죠. 윤희는 여전히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고 민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차가 출발하기 전 민준이 방 안에 홀로 남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이수정은 창가에 서서 구급차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민준에게는 이상하게 차갑고 냉정해 보였죠. 병원에 도착한 후 윤희는 즉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진행했고 1시간쯤 지나서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지혜와 민준에게 말했죠. 환자분이 급성 위장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혈액 검사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성분이 검출됐어요. 혹시 특별한 약물을 복용하셨나요?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어떤 성분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화학 성분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화학 성분이라니 누군가 장모님의 음식에 뭔가를 탔다는 뜻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장모님을 해치려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최근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아내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민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거칠게 열었죠. 이수정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 장모님 음식에 뭘 넣으신 거예요? 이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정의 눈빛은 차갑고도 슬펐어요. 이수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민준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장모님 혈액에서 이상한 화학 성분이 나왔대요. 오늘 장모님이 어머니 방에서 국물 드시고 쓰러지셨잖아요. 어머니가 그 국물에 뭘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수정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친어머니인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는 거였죠. 이수정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국물은 내 아내가 끓인 거야.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어요. 그럴 리 없어요. 지혜가 왜 자기 엄마를 해쳐요? 어머니가 최근에 지혜한테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지혜를 못살게 굴었잖아요. 이수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서 친어머니를 악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수정은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살면서 수많은 배신을 겪었지만 친아들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죠. 민준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말은 이수정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어요. 이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민주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방을 나가버렸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수정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이수정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죽이려 했고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며 어머니를 미친 사람 취급했으며 사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이수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이수정은 사진첩을 꺼내 펼쳤죠. 첫 페이지에는 회사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시절 이수정 옆에는 젊은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은 한서영이었습니다. 이수정의 머릿속에 서영과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영은 이수정이 임원으로 일할 때 비서로 들어온 여자였죠. 25의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였지만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이수정의 비서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사와 부하 관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됐죠. 서영은 이수정의 일 처리 방식을 존경했고 이수정은 서영의 총명함과 정의감을 아꼈습니다. 서영이 비서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 회사 내부에서 큰 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이수정은 그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몇몇 임원들이 이수정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죠. 그때 서영이 나섰습니다. 서영은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이수정을 변호했고 결국 이수정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 사건 이후 이수정과 서영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수정은 서영을 딸처럼 생각했고 서영도 이수정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죠. 서영은 회사를 떠나 변호사로 독립한 후에도 이수정과 연락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수정이 은퇴하고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두 사람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서영을 싫어했거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외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원치 않았죠. 이수정도 며느리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서영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지금 이수정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진짜 자신의 편인 사람과의 연결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죠. 이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뒤져 서영의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정은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영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서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서영아, 나야. 이수정. 전화 너머로 서영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부장님? 부장님이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수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 도와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서영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어요.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이수정은 며느리의 악행, 아들의 배신,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서영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오뎅 국물에 독을 탄 것을 목격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어요. 서영은 말없이 이수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수정의 이야기가 끝나자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죠. 부장님,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부장님이 수집한 증거들 모두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수정은 서영의 말에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편이 생긴 거였죠. 1시간 후 서영이 이수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현재 42살이었어요. 날렵한 정장 차림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서영은 이수정의 방으로 들어와 이수정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이수정은 서영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울음이 그치자 서영이 이수정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앞에 앉았어요. 서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죠. 부장님, 증거는 확보하셨어요?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는 며느리가 국물에 약을 타는 장면을 몰래 찍은 사진,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한 메모,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서영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서영이 말했어요. 부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느리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이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영아.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며느리와 아들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해.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서영은 이수정의 눈빛을 읽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정의의 실현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부장님, 혹시 재산 문제는 정리하셨어요? 이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수정의 재산은 대부분 아들 명의로 되어 있거나 아들과 공동 명의였죠. 땅을 판 돈도 이미 아들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서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장님,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며느리나 아들이 부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운영하는 법률재단이 있습니다. 부장님의 남은 재산을 재단에 신탁하시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이수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서영아. 그렇게 하자. 내 재산 모두 내 재단에 맡길게. 서영은 즉시 서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고 이수정은 하나하나 서명했어요. 이수정의 남은 재산 약 3억 원 정도가 서영의 재단으로 넘어갔죠. 모든 절차가 끝나자 이수정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노리는 재산은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며느리 엄마 윤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윤희의 혈액을 정밀 분석했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성 물질이었죠.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심각한 위장 장애와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명백한 독극물 투여 사건이었거든요. 경찰이 병원으로 출동했고 윤희와 며느리 지혜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경찰 조사에서 시어머니 이수정을 지목했어요. 지혜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어머니의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주장했죠. 최근 시어머니와의 갈등, 재산 문제로 인한 앙금,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이수정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2명의 형사가 이수정의 방문을 두드렸죠. 이수정은 침대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변호사 한서영도 이수정 옆에 함께 있었어요. 형사 한 명이 이수정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정 씨, 며느님의 어머님께서 이 집에서 음식을 드신 후 쓰러지신 게 맞습니까?
이수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형사가 계속 질문했죠. 그 음식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이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 국물은 제 며느리가 끓인 겁니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형사는 며느리의 진술과 이수정의 진술이 정반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수정은 옆에 있던 서영을 바라봤어요. 서영이 나서며 형사에게 태블릿을 건넸죠. 태블릿 화면에는 며느리가 국물에 약을 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영이 설명했어요. 이 사진은 사흘 전 며느리 박지혜 씨가 오뎅 국물에 투명한 액체를 투여하는 장면입니다. 이수정 씨께서 직접 촬영하셨어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서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시어머니가 빨리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죠. 형사 2명은 증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진도, 녹음 파일도, 그리고 이수정이 작성한 상세한 기록들도 모두 살펴봤어요. 형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형사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며느리 쪽이 수상한데요. 다른 형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형사는 이수정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이수정은 형사들이 떠난 후 서영을 바라봤어요. 서영이 이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 집에 돌아왔어요. 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민준은 어머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방문을 거칠게 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경찰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혜가 했다고요? 증거를 조작하신 거죠? 이수정은 침대에 앉은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정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수정이 조용히 말했죠. 민준아, 나는 조작하지 않았어.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걸 내가 목격했고 증거로 남긴 거야.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혜가 왜 어머니를 죽여요?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이상하신 거예요. 수술 후유증으로 망상에 시달리시는 거라고요. 이수정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죠. 이수정은 더 이상 아들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아들은 믿지 않을 테니까요. 민준이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정신과 치료 받으시고 어머니 재산도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 순간 이수정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죠. 며느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수정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네가 노리는 재산은 이미 없어.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수정이 대답했죠. 내 남은 재산 전부 법률재단에 신탁했어. 너와 내 아내는 한 푼도 가질 수 없어.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민준은 어머니에게 달려들듯 다가왔죠. 하지만 서영이 민준을 가로막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김민준 씨, 어머님께 손대시면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민준은 서영을 노려봤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서영의 날카로운 눈빛에 주눅이 든 거였죠. 민준은 이를 갈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서영이 이수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시간입니다. 이튿날 서영은 법원에 2가지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하나는 아들 민준을 상대로 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었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 지혜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었죠. 서영은 이수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했어요. 민주는 앞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죠. 만약 명령을 어기면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지혜에 대한 고소도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경찰은 다시 병원으로 가서 지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정이 제출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죠. 며느리가 국물에 약을 타는 사진, 녹음 파일, 그리고 며느리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까지요. 며느리 지혜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시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은 선명했고, 녹음 파일의 목소리도 확실히 며느리의 것이었어요. 경찰은 며느리가 사용한 약병을 찾기 위해 집을 수색했습니다. 며느리의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라벨이 없는 작은 약병이 발견됐어요. 약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남아 있었고, 분석 결과 윤희의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성분이 나왔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경찰은 며느리 지혜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어요. 며느리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졌죠. 윤희는 병상에 누워 딸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희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경찰에게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억울해. 시어머니가 날 모함하는 거야. 엄마, 도와줘. 하지만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딸의 방에서 발견된 약병, 딸이 국물에 약을 타는 사진, 모든 증거가 딸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윤희는 자신이 마신 그 국물이 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며느리는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윤희는 병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날 오후 이수정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영과 함께였어요. 이수정은 윤희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서영이 이수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이수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희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죠.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윤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우리 지혜가 그런 짓을 했나요? 이수정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이수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부인. 따님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딸이 그런 짓을. 이수정이 조용히 대답했죠. 사부인, 그날 제가 사부인께 국물을 먹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국물은 원래 저를 위해 만든 거였죠. 따님이 제게 먹이려고 독을 탄 국물이었어요. 윤희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윤희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에게 국물을 권했을 때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것을요. 딸이 국물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도, 자신이 국물을 마신 후 딸이 패닉에 빠졌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가 마신 그 국물이. 이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부인. 약을 탄 오뎅 국물이었죠. 윤희는 자신의 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독이 자신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전율했어요. 윤희의 온몸이 덜덜 떨렸죠.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돈어른.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이런 짓을 할 줄은. 이수정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윤희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이수정이 말했습니다. 사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병실 안은 석양빛으로 물들어갔죠. 윤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제 딸이 저지른 잘못이니 제가 책임져야죠. 이수정은 윤희의 말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부인,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나요? 따님의 행동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제 딸이 잘못한 건 확실히 해야죠. 그게 딸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이수정은 윤희의 결심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윤희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로 한 거였어요. 며느리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고발하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었죠. 이수정이 병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아들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장모님을 면회하러 온 것 같았어요. 민준은 어머니를 보자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민준이 멀찌감치 서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만족하세요? 지혜를 감옥에 보내서 행복하세요? 이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민준은 가까이 올 수 없었죠. 민준은 이를 갈며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민준이 계속 소리쳤어요. 어머니 혼자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없으면 어머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수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수정의 눈에 비친 아들은 낯선 사람이었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비열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수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민준아, 내 말이 맞아. 나는 너희 없어도 괜찮아. 오히려 너희가 없는 게 더 나아. 이수정은 서영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수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수정의 어깨는 더 이상 축 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게 펴져 있었죠. 이수정은 차에 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정에게는 그 석양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 지혜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수정은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없는 집은 조용했지만 평화롭지는 않았죠. 아들 민주는 여전히 집에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어머니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었고 민주는 그게 분하고 억울했던 거예요. 며느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무죄를 받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사진, 녹음 파일, 약병, 그리고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게 며느리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수정은 이제 복수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자신의 재산도 안전하게 보호했으며 변호사 한서영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수정은 아직 방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 민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이수정에게 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배달됐어요. 아들 민준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소장 내용을 보는 순간 이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산을 멋대로 처분했고 며느리와 며느리 어머니를 해치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의료 결정권과 남은 재산 관리권을 아들인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소장에는 이수정의 최근 건강 기록, 수술 이력, 그리고 며느리와의 갈등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결국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였죠.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수정은 즉시 한서영에게 연락했어요. 서영이 저녁에 이수정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영은 소장을 꼼꼼히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민준 씨가 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네요. 이수정이 물었죠. 이길 수 있을까?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부장님의 건강 기록이 문제예요. 최근 수술을 받으셨고 회복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준 씨 측 변호사가 이걸 악용하면 부장님이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수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가 오히려 약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민준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준은 언론에 어머니 이야기를 흘렸어요. 기자들이 이수정의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지역 신문에는 고령 여성의 망상,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수정에게 매우 불리했어요. 기사는 65살의 여성이 수술 후유증과 며느리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며느리를 모함했다고 썼죠. 며느리의 어머니까지 입원시키고 증거를 조작해 며느리를 감옥에 보냈다는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민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민준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 어머니는 원래 강하고 똑똑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수술 이후 많이 변하셨습니다. 제 아내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아내를 제거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세요. 저는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사를 읽은 이수정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며느리를 해치려는 망상에 시달리는 불쌍한 노인으로 묘사한 거였죠. 인터넷 댓글들도 이수정에게 불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거 맞네.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더니 며느리한테 집착하는 시어머니 무섭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일부는 이수정을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죠. 여론이 점점 이수정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도 민준의 인터뷰와 기사들을 보고 나서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수정이 정말 망상에 시달리는 건 아닐까, 증거를 조작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수정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고 이웃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거든요. 이수정은 하루 종일 집 안에 갇혀 지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면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보였고 그들은 이수정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수정의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수술 부위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식욕도 떨어져서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이수정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어요.
서영이 매일 이수정을 찾아와 격려했지만 이수정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습니다. 서영은 이수정을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이수정이 거부했어요. 병원에 가면 민준 측에서 그걸 증거로 사용할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이죠. 민준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며느리 엄마 윤희의 입원 사건까지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또 다른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 장모님은 아직도 병원에 계세요. 제 어머니가 장모님께 먹인 음식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계시죠. 장모님은 이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세요. 평생 소화장애를 안고 사셔야 할 수도 있대요. 이건 완전히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윤희는 이미 퇴원 준비 중이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민주는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어머니를 악인으로 만들고 있었죠. 며칠 후 이수정은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영이 급히 이수정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죠.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수정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복수를 시작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며느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건강과 명예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서영이 들어왔어요. 서영의 표정이 어두웠죠.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민준 씨 측에서 부장님의 입원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법원에 부장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대요. 이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조차 아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서영이 이수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부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수정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강은 악화되고 여론은 불리하고 아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어머니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이수정은 자신이 시작한 복수가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죠. 이틀 후 이수정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집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수정은 서영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는 아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있었지만 자기 집이라는 이유로 거실에는 있을 수 있었어요. 민준은 멀찌감치 서서 어머니를 바라봤죠.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까지 다녀오셨네요.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어머니 건강으로는 혼자 사실 수 없어요. 이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말할 힘도 없었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죠.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좋은 요양시설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쉬시고 치료받으세요. 어머니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요. 결국 아들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가둬놓고 재산을 빼앗는 거였죠. 이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민준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맞나요? 제 아내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요? 두 사람은 거실 양쪽 끝에서 서로를 노려봤어요. 한때는 모자였지만 이제는 적이 된 두 사람이었죠. 서영이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그만하세요. 지금 부장님께서 쉬셔야 해요. 민준은 비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영은 이수정을 방으로 안내하고 침대에 눕혔어요. 이수정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며느리와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아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수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인기척이 들렸고 거실에서는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이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복수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를 벌하고 정의를 세우려 했던 그 결심이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수정은 서영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신은 이미 충분히 서영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다고? 그럴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 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수정은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공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들은 또 무슨 수를 쓸까요? 여론은 더 나빠질까요? 이수정의 마음속에 절망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지만 이번 위기는 달랐어요. 상대가 친아들이었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으며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수정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날 밤 변호사 한서영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 측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서영은 하나하나 검토하며 반박할 논리를 찾고 있었죠. 이수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서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수정이 자신의 비서로 일할 때부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냉철하고 공정하며 절대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이수정이 며느리를 모함할 리 없다는 걸 서영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민준의 주장을 분석했어요. 민준은 어머니가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이수정이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죠.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 저렇게 완벽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서영은 이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이수정의 집을 찾았어요. 이수정은 침대에 누워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서영이 침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이수정이 힘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서영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이 오히려 부장님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겠어요? 이수정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서영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했죠. 서영이 태블릿을 꺼내 이수정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부장님, 제가 병원 측과 접촉했어요. 부장님의 담당 의사가 증언해 주기로 했어요. 부장님이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이수정은 서영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힘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민준의 공격은 여전히 거셌고 여론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수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이수정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며느리 엄마 윤이었어요. 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예요. 최윤이에요. 혹시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이수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희가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수정이 대답했죠. 네, 사부인. 오세요. 2시간 후
윤희가 이수정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이미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였어요. 얼굴색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수척해 보였죠. 윤희는 현관문을 두드렸고 서영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윤희는 이수정의 방으로 안내됐어요. 방문이 열리자 윤희와 이수정의 눈이 마주쳤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고통을 겪은 흔적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윤희가 침대 곁에 앉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해요. 제 딸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수정은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죠. 저는 딸을 믿고 싶었어요. 제 딸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 딸이 정말로 사돈 어른을 죽이려 했다는 걸요. 윤희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영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희가 이수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재판에서 증언하겠어요. 제 딸이 한 짓을 세상에 밝히겠어요. 이수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였어요. 이것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었죠. 서영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시는 건데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딸을 위한 길이에요. 딸이 잘못한 건 확실히 해야 딸도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돈 어른이 억울하게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수정은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희의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수정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식을 고발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말이죠. 서영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희의 증언을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윤희에게 질문할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민준의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민준과 그의 변호사, 이수정과 서영, 그리고 증인으로 윤희가 출석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도 여럿 앉아 있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어요. 변호사는 이수정의 건강 기록, 수술 이력, 그리고 최근의 입원 기록을 제시하며 이수정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죠. 민준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수정 씨는 최근 중대한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 대한 망상을 키웠고 급기야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민준도 증언대에 섰어요. 민준은 어머니가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증언했죠. 며느리를 의심하고 며느리의 음식을 거부하고 급기야 며느리 어머니에게까지 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반박이 시작되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서영은 이수정이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죠. 며느리가 국물에 약을 타는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서영이 재판장에게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이 이렇게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서영은 이수정의 담당 의사도 증인으로 세웠어요. 의사는 이수정이 수술 후 정상적으로 회복했고 정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죠. 그리고 마침내 윤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의 어머니가 시어머니 편에서 증언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서영이 윤희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께서는 따님 박지혜 씨와 이수정 씨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나요? 윤희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 딸은 시어머니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저한테도 자주 불평했죠.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답답하다고요. 서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따님이 혹시 시어머니를 해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었어요.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때 그냥 불평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윤희의 증언은 너무나 생생하고 진실했죠. 서영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수정 씨가 조작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희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사돈 어른은 조작하지 않으셨어요. 제 딸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그 독이 든 국물을 마셨으니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윤희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딸의 범행을 인정하고 시어머니를 옹호한 거였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증언은 없었죠.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 측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윤희의 증언은 민준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재판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재판이 재개됐을 때 재판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민준 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수정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이수정 씨가 수집한 증거들은 그의 판단력이 정상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수정 씨의 재산 관리권과 의료 결정권을 김민준 씨에게 넘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수정은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겼어요. 아들의 공격을 이겨낸 거였죠. 서영이 이수정의 손을 잡았고 윤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법정을 나가면서 어머니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이수정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수정에게 민주는 이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후 언론의 태도도 바뀌었어요. 며느리 엄마의 충격적인 증언이 기사화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죠. 시어머니를 독살하려던 며느리, 친어머니마저 등 돌려 며느리 엄마의 용기 있는 증언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들도 바뀌었어요. 시어머니가 옳았네, 며느리가 진짜 무섭다, 친엄마가 증언할 정도면 며느리가 정말 잘못한 거 봐줌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이수정은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쉬었습니다. 재판의 긴장에서 풀려나자 몸이 더 아팠어요. 서영은 이수정을 병원에 데려가 정밀 검사를 받게 했죠. 다행히 검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악화였을 뿐이었어요. 의사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했죠. 이수정은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영과 윤희가 번갈아 가며 이수정을 찾아왔어요. 윤희는 이수정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고 서영은 법적인 문제들을 계속 정리해줬죠. 한 달 후 이수정은 건강을 많이 되찾고 퇴원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어요. 이수정은 두 번째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거였죠. 퇴원하는 날 서영이 이수정을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준 씨의 소송도 기각됐고 부장님 건강도 회복되셨어요. 이수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서영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끝은 며느리의 재판이 끝나야 오는 거야.
서영은 이수정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정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며 이수정은 더욱 단단해진 거였죠. 며느리 박지혜의 재판은 이수정이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었죠. 이수정은 서영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수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치료와 휴식 덕분에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고 자세도 반듯했죠. 예전 대기업 임원 시절의 당당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왔어요.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있었던 지혜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죠.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예전의 도도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혜는 법정을 둘러보다 시어머니 이수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지혜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죠.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살인 미수, 독극물 사용, 그리고 가족에 대한 존속 살해 시도까지 혐의는 무거웠죠. 검사는 이수정이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며느리가 국물에 약을 타는 사진이 대형 화면에 띄워졌어요. 사진 속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죠. 투명한 약병을 기울여 국물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그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됐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시어머니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죠. 법정 안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어요. 변호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학대에 시달렸고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정신 이상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이수정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이수정은 증인석에 앉아 그날의 일을 차분하게 증언했죠. 며느리가 약을 타는 걸 목격한 순간 며느리 엄마에게 그 국물을 건넨 이유,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와의 갈등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정의 증언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냉정하고 사실적이어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죠.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한 여자의 논리적이고 정확한 말투는 방청객들을 압도했습니다. 며느리 엄마 윤희도 다시 증인석에 섰어요. 윤희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증언을 멈추지 않았죠. 딸이 평소 시어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날 자신이 국물을 마셨을 때 딸의 표정이 어땠는지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윤희가 증언대에서 말했어요. 제 딸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을 죽이려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어머니로서 딸이 받아야 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식을 고발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죠. 재판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장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피고인 박지혜는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독극물을 음식에 투여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어머니가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됐지만 이는 피고인의 의도와는 무관한 결과일 뿐입니다. 살인 미수죄가 성립되며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며느리 지혜가 주저앉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법정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섰죠. 며느리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이수정을 돌아봤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수정은 며느리를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수정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죠. 법정을 나서는 이수정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수정이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법이 판단했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아드님과는 화해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수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이수정은 더 이상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영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자 이수정은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의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아들 민준이 이수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집 앞까지 왔지만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대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서영이 나와 대문을 열었죠. 민준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감옥에 가고 어머니와도 멀어진 민준은 모든 걸 잃은 상태였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서영이 차갑게 대답했죠. 접근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민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 이수정에게 민준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정은 창가에 서서 대문 밖의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수정이 서영에게 말했어요. 그냥 보내줘. 서영이 다시 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준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도움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수정은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단됐죠. 이수정은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준은 결국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민준은 몇 번이나 집 앞을 찾아왔죠. 매번 이수정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결국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집은 이수정의 명의였고 이수정이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민준은 아내도 어머니도 집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재산에 의지해 살던 민준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은 작은 원룸을 구해 그곳으로 이사했죠. 이수정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을 모두 지웠어요. 며느리의 방은 비워졌고 아들의 방도 정리됐죠. 이수정은 그 방들을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이수정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서영은 여전히 자주 이수정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서영은 이수정에게 법률 재단 일을 함께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서영이 말했어요. 부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재단에서 상담 역할을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수정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단을 방문해 가정폭력이나 가족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수정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죠. 며느리 엄마 윤희도 이수정과 자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함께 했어요. 윤희는 딸의 소식을 이수정에게 전해주곤 했죠. 윤희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감옥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사돈 어른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부인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아이가 제게 한 짓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윤희는 이수정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그저 같은 고통을 겪은 두 여자로서 서로를 위로하는 사이가 됐죠.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수정은 윤희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수정은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반찬 몇 가지였어요. 윤희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 국이 뭐예요? 이수정이 냄비 뚜껑을 열며 대답했어요. 오뎅국이에요. 윤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뎅국이라는 말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윤희는 곧 미소를 지었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뎅국 좋아해요. 이수정은 윤희의 그릇에 국을 떠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국이었어요. 이수정도 자신의 그릇에 국을 담았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국을 마셨습니다. 오뎅국은 깊은 맛이 났어요. 이수정은 국을 마시며 그날을 떠올렸죠. 며느리가 독을 탄 오뎅국을 만들었던 그날을요. 이수정은 그때 자신이 지었던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며느리 엄마에게 그 국물을 건넬 때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를요.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시작이었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무서운 결단이었죠. 며느리의 악행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있고 아들도 모든 걸 잃었어요. 이수정은 복수라는 파괴적인 과정을 거쳐 역설적으로 평화를 찾았죠. 이수정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구름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윤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괜찮으세요? 이수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네, 괜찮아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어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불을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이수정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잃었지만 이수정은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어요. 자신의 존엄, 정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진짜 자신의 편인 사람들을 말이죠. 서영과 윤희는 이수정의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이수정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갑고도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65의 나이에 이수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이수정을 짓누르지 않았어요. 이수정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더 강해졌으며 자유로워졌죠. 거실에서 윤희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윤희를 도우러 갔어요.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죠.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이수정의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됐으며 이수정은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수정은 65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잃었지만 그녀는 더 소중한 것들을 되찾았어요. 자신의 존엄과 정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진짜 자신의 편인 사람들을 말이죠.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견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것까지 포함해서는 안 되죠. 이수정은 참는 대신 맞서 싸웠고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복수는 결코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수정은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을 뻔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잘못된 것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